자, 그러면 286쪽에 영업수지 계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286쪽입니다. 286쪽. 자, 먼저 이제 소득이득이라는 것과 자본이득이란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요,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고요, 운영이란 걸 해요. 그리고 처분하는 이 3단계 활동을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운영이란 표현 대신에 쓰는 말이 영업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취득 단계에서는 돈을 쓰는 단계지 수익을 얻는 단계는 아닌 거고, 수익을 얻는 단계는 이제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 수익을 얻는 건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통한 수익, 영업을 통한 수익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한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부르고, 처분을 통한 수익을 자본이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표현하면 요거는 이제 인컴 게인즈, 요거는 캐피털 게인즈인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요 소득 이득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일단 됩니다. 얘는 이제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를 1년 단위로 측정을 해요. 1년 동안의 수익을 계산하는 거고, 요걸 계산하는 과정을 영업의 현금 수지 또는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기간말 처분 시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자본 이득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만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양도 차익이라고 불러요. 누구? 이송원. 이송원은 이걸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이송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매매 차익, 뭐 시세 차익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각 현금 흐름, 지분 복귀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왼쪽에 있는 영업 현금 수지,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자 보세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가 뜨고 있냐면 지금 총소득이라는 나라가 뜨고 있죠. 예. 여기다가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역시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영업 경비란 놈이 빠지니까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이 순소득이라 그래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은 부채고 은행에다 갚아 나가는 돈이 부채 서비스액이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이제 세전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여기다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은 총소득이라고 보고요. 경비 빠지면 순영업소득이라 부르고요. 부채 서비스액 빠지면 이걸 비포텍스라 그래요. 비포텍스. 세금 내기 전, BT라고 합니다. 세전. 영업소득세, 소득세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애프터텍스, AT라 그래, AT. 세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 물을 때 어떻게 묻냐면, 야,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얼마 벌어? 이렇게 묻거든. 아, 저 사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묻냐면, 야, 너 총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너 순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요. 아니면 너 세전이 얼마야? 세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걸 갖다가 4개 수익이 있거든요. 총수익이 있고, 순수익이 있고, 세전 수익이 있고, 세후 수익이 있어요. 이 4개 중에 자기가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익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건 매출이 궁금한 거예요. 총 벌어들이는 게. 그다음에 순수익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건 일단 경비 털고 얼마 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세전이 얼마야? 말 그대로 세금 내기 전에 받는 돈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고요. 세전도 많이 써요. 우리가 흔히 연봉 얘기할 때는 다 세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금까지 내고 마지막에 내 손에 쥐는 돈이 궁금할 때는 세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을 네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총수익, 순수익, 세전, 세후.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총, 순, 세전, 세후. 한 번 더. one more time. 총, 순, 세전, 세후.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총수익이 얼마야? 순수익이 얼마야? 세전이 얼마야? 세후가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고요. 지금 제가 계산하는 과정 10단계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10단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리핑 하실 때, 자,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 수익률 계산하실 때도 써먹어야 되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31회 때 시험에 안 떴어요. 안 뜨면 안 되는 건데 한 번 안 떴어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2회 시험은 저는 감히 뭐 90% 이상을 봅니다. 감히 뭐 마음 같아서는 100% 하고 싶은데 세상에 100%는 없더라고. 또 100% 나온다고 했는데 그 지금 진짜 제가 제 느낌에 100%일 것 같아서 100%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면요. 또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그것만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책을 툭 던지면서 시험 끝나고 책을 툭 던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100% 나온다더니만 왜 안 나왔느냐?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던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혹시 내가 100% 나온다고 했던 거 중에서 안 나온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찾아서 막 지랄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100%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100%안 그러고 90%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 거진 근사치랑 그 뭐 이렇게 반올림이란 것도 있고 근사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 같으면 내 입에서 100%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혹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망신 주고 막 그러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극복은 해야 됩니다만은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 어우씨 막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얘는 출제 가능성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5% 이상 100%를 화전해놨어요. 95% 이상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로 오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영업현금 수지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시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론의 주요 내용을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끝내고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론 수업을 하고 11월 달, 12월 달 수업은 종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서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칠판 보시죠. 여기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원룸 투룸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인데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한 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1년. 단위는 항상 1년입니다. 한 칸당 이제 임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총수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총수익이. 근데 총수익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 이론적인 총수익이 있고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총수익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벌어들이는 총수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총수익을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근데 총수익에서 순수익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운데 뭐가 빠져야 되냐면 경비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비가 빠지지 않으면 총수익이고요. 경비 빠지고 나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남의 돈에 대한 대가를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 부르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이 빠지면 드디어 세전이 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세전에서 뭐 세후를 구하려면요. 세금이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세금은 반드시 소득세만 됩니다. 다른 세금은 BT 세전과 AT 세후를 비포 텍스와 애프터 텍스를 구분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의 종류는 네 가지겠다 그랬잖아요. 총, 순, 세전, 세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나씩 저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총수익을 구할 건데요. 100만 원 곱하기 9를 때리면 돼요. 100만 원 곱하기 9. 100만 원이 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임대료. 9가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한 칸당 임대료가 1년에 100만 원이다. 임대 단위수는 9칸이다. 이 부동산을 통해서 900을 벌 수가 있는데 이 900을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면 900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0 못 벌어. 왜 못 벌어요? 공실 때문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시든지 간에 공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언제나 만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실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공실과 정말 비슷한 게 불량부채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뭐냐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이제 지금 원룸 투룸하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놈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보증금을 옛날에 다 까먹었어요. 월세를 한 번도 안 냈어. 요즘 그런 사람이 많대. 한 번도 안 내고 석 달치 임대료를 밀려놓고요. 보증금은 옛날에 다 까먹고 밤에 야반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집주인은 생업을 포기하고 이놈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떼는 돈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실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수 수금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어떤 데 투자를 많이 하시냐면 뭐 이렇게 원룸 투룸하는 다가구 주택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주인 세대 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던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못 보는 게 뭐냐면 한 칸당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월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가능 총소득이 실제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인 양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자들이 그분들한테 팔아먹을 때는요. 공시를 만들어 안 만들어? 당연히 안 만들지. 그 나중에 방법도 있어. 공시를 안 만드는 방법이. 뭐 그런 방법들은 뭐
실제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하여튼 공실을 하나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공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그래서 막상 투자를 하게 되면요. 공실 있고요. 그다음에 돈 떼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걸 공실 및 불량부채 회계학에서는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돈은 빼야 됩니다. 5% 정도 빼볼까요? 한 5%나 10% 시면 많이 나오는데 5% 45만 원을 빼는데 왜 뺐어요? 그러면 공실 불량부채 하는 겁니다. 25만 원이 더해지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영업 외수입.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차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입주민들한테는 예를 들면 차를 주차카드를 발급해서 차를 무료로 대게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방문객들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영업외 수입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요. 위에 광고판이 있다. 광고판에 보니까 오뚜기밥 이렇게 해서 그 저기 광고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당연히 광고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타 소득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안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기타 소득이 나오면 더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시밀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 25만 원을 더하니까 880이 나오는데 요걸 갖다 이제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총소득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요. 뭐가? 경비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총소득은 두 가지가 있는데 900이라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고요. 880이라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이에요. 차이점은요. 900은 못 벌어. 처음부터.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고 공실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구해지는 유효 총소득은 일단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는 있지. 근데 한 번밖에 못 만져봐.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하는 데는요.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지수선비라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료 들어갑니다. 부동산 갖고 있으면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 나옵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한 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중개업자한테 뭐 줘야 됩니까? 중개, 보수, 수수료 줘야 됩니다. 직접 광고한다 그래도 광고비 나갑니다. 각종 재반, 공과금, 뭐 전기료, 저다료, 수도료 이런 것들을 경비 처리해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경비를 280 처리해서 영업 경비를 빼겠습니다. 경비 빠지면 드디어 600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순수익입니다. 이걸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이 두 개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가능 총소득과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구해지는 유효 총소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소득인 게 경비가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업 경비가 빠지면 경비 빠져야 순수익이 됩니다. 순영업소득. 그런 다음에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빚을 냈어요. 5천만 원. 저당 상수 기억나시죠? 4%에. 그럼 5천에다 4% 곱하면 200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5천과 4%와 200의 이름들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5천은 부채라 그래. 4%는 저당 상수라 그래. 200은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어. 바로 우리 한 20분 전에 은행에서 최초에 빌려온 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부채. 거기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부채 서비스액. 자, 우리 지금 이 부동산 1년 동안에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1년치 영업 수지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을 모조리 다 빼준다. 즉 부채를 빼주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년치 수익 계산하는데 부채를 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한 번만 빼볼게요. 내가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순영업소득 600 벌었잖아요. 부채 5천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4,400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치 원리금 상환액 1년치 갚는 돈만 빼요. 즉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요.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따박따박 부채 서비스액 6글자를 얘기해 주시고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같은 말로 원금 있고 이자도 다 있거든요. 이 안에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400이 나옵니다. 400은 BT라서 세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50을 빼면 350 세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세전에서 세후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빼야 되는데 아무 세금이나 세전에서 뺀다고 해서 세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소득세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이야 세후야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소득세고 여기서는 영업소득세가 빠져야 돼요. 다른 소득세는 안 돼. 온리 영업소득세. 왜냐하면 영업할 때니까. 그러면 이게 세전과 세후가 만약에 처분 당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빠져야 되고요. 일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빠져야 되고요. 이자 먹는다 그러면 이자소득세가 빠져야 되고요. 배당 받는다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빠져야 됩니다. 소득세 중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할 때는 오직 영업소득세. 다른 세금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10단계입니다. 10단계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가공기 한 번 더 유영순 마지막입니다. 부세영세.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갖다가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그냥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단어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로 암기를 해도요. 나중에는 굳이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하지 않아도 이거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양으로 승부하거든요. 너무 많이 합니다. 횟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빈도가 너무 높으니까 나중에 자동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334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약간 이등감 살려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로 한번 암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로 한번 놔보실까요? 일로 한번 놔보셔가지고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와 관련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자, 단위당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임대 단위수 9칸을 곱하면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900이 나옵니다. 실제로 못 벌어요. 이론적으로 벌 수 있는 900. 그게 뭐죠? 가능 총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안 들어온 돈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공실, 불량부채는 뭐하고? 빼고. 그 다음에 주차장 수익 같은 무슨 소득은 기타 소득을 더하면 가공기 끝났어요.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무슨 총소득이 나온다? 유효 총소득. 아직까지는 총소득이에요. 뭐가 안 빠져서 그래요? 경비가 안 빠져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영업할 때니까 무슨 경비를 뺀다? 영업 경비를 뺀다. 드디어 순수익 뭐가 나온다?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모조리 다 빼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 빼야 된다 그랬죠? 1년치 원리금 상환액.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뭘 빼준다?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부채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애들 옹알이 하듯이 부채 이래도 안 돼.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왜 말을 못해? 저놈이 부채 서비스액이다. 저놈은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부채 이러면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 6글자를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BT 세전임금 수지가 나와요. 여기서 영업소득세가 빠집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세후임금 수지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의 심도 깊은 대화. 단어 훼손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기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단위당 임대료 100만 원 곱하기 임대 단위수 9칸 하면 뭐가 나온다? 900. 가능 총소득. 45만 원을 털어버립시다. 왜요? 공실, 불량부채. 25만 원은 혹시 모르니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뭐죠? 기타 소득. 가공기 끝났습니다. 유형순 할 차례 유형순. 그럼 실제로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돈 880이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까지 총소득 소리 듣는 이유는 이것 처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280 뺍시다. 영업 경비. 그럼 드디어 순수익 600이 나옵니다. 뭐죠? 순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뺍시다. 뭐죠? 부채 서비스액. 왜 말을 못해? 저놈이 부채 서비스액이다. 저놈이 원리금 상환액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그러면 BT 400 뭐가 나온다? 세전 현금 수지. 50을 이것 처리하겠습니다. 영업 소득세, 온리 소득세. 그럼 마지막 350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350 세후 현금 수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그 유명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요 가능 총소득이란 것과 유효 총소득이란 것을 간혹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쓰실 필요는 없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우리 메가랜드 대표이사님이 벌어들이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노량진 캠퍼스에 국한을 했을 때 노량진 캠퍼스에서 우리 노량진 학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계산할 거야.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인당 한 분이 내는 1년 동안에 내는 수업료가 있을 거예요. 한 분이 내는 수업료. 평균 수업료가 있겠죠. 곱하기 뭘 때려주냐면 좌석수를 때려줍니다. 좌석수.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학생 수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좌석수를 때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메가랜드 대표이사님은요. 요 좌석들이 꽉 차 있어야지 최대한의 수익을 벌거든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못 벌어도 관계없어요. 얘는 이론적인 거니까. 그게 뭐다? 가능 총소득. 근데 우리 학원 메가랜드 대표이사님은 가능 총소득을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의자 때문에 그렇다. 비어있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공실이라 그래요. 오케이? 두 번째, 요즘은 잘 없는데 간혹 수업료를 안 내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강이라 그래. 전문용어로 도강, 도둑강의, 불량부채라 그래. 학원에 자판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 원장님이 벌어들이는 뭐가 나와진다?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그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꽃집에 가서 꽃 이렇게 장미꽃 한 송이를 사는데 2만 원을 줬어. 와, 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한 송이를 갖다가 한 송이가 아니고 이 꽃다발을 갖다가 2만 원에 팔면
꽃집의 아가씨는 부자가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건 지금 가능총소득인 것 같은데 그 꽃들 다 못 팔아요. 그러니까 원룸 막 이렇게 투자로 갔어. 원룸 막 투자로 가가지고 막 원룸이 16개 있어. 16개. 그러면 월세 곱하기 16개. 이거 벌면 대박 나겠는데? 막 그렇게 못 번다니까. 공실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야 실제로 벌어들이는 유효총소득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실 불량부채를 고려하지 못하시거나 영업 경비를 고려하지 못하시거나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를 고려하지 못하시게 되면요. 투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 돈 빠지는 금액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빠지는 금액이 공실 불량부채 빠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영업 경비 빠지고요.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빠지고요. 영업소득세 빠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여기 있는 영업소득세입니다. 영업소득세. 이 영업소득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를 갖다가 한 장을 살짝 넘겨볼게요. 다시 들어오긴 할 건데 288로 한번 가봐. 288에 가셔가지고 288에 하단부로 한번 가보시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88의 하단부에 영업소득세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영업소득세 계산 방법. 288 하단부에 영업소득세 계산 방법 찾았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이랑 과세 당국에서 생각하는 소득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은 주로 무슨 소득이냐면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 수지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과세 당국에서 생각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급한 건 과세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세전현금 수지부터 계산하는 과정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사실은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하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이라는 걸 일단 더해요. 대체충당금은요. 자본비 지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본비 지출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본비 밑에 있습니다. 영업비 지출이 있고 자본비 지출이 있는데 자본비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수선비를 말합니다.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수선비를 대체충당금 자본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얘는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영업비 지출은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얘는 공제가 돼요.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걔를 수리했어요. 걔는 세금 계산할 때 공제 처리가 돼요. 왜냐면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면 가치가 유지되거든. 근데 혹시 엘베가 없는 부동산에다가 엘베를 설치해버렸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 뛰지. 그거는 자본비 지출로 봐서 경비로 안 잡아준다고. 그래서 대체 충당금은 경비를 보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공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우리 개론에서는요. 영업소득세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되지. 얘를 왜 빼고 얘를 왜 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대체충당금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을 더하긴 하는데 더할 일이 별로 없어. 대체충당금이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꼭 나오는 게 이자화하고 감가상각비는 세금 계산할 때 공제 처리가 됩니다.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그리고 요 값에다가 뭐를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3단계로 저랑 공부할 겁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이렇게. 자 시작. 뭐 더하고 순대 더하고 순대는 더해. 뭐 빼고 이감은 빼. 합쳐서 3단계 세율은 곱해서. 그래서 1단계 순대 더하고 2단계 이감 빼고 3단계 세율을 곱할 건데 순대 더할 때 대체충당금은 시험에서 안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요.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이걸 다 한다고 하는 거지 이걸 계산 과정에서 빼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버리면 절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순대 다 한다. 근데 대체충당금은 잘 안 주기 때문에 다 할 일이 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거지. 일단 순대 다 한다는 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순대 다 하고 이감 빼고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처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영업수지 계산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업소득세 계산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업소득세 계산은 몇 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는데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은 뭐하고 순영업소득의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뭐하고 빼고 세율은 뭐해서 곱해서 그래서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문제를 당연히 풀려고 하는 건데요. 긴장되는 순간인데
자, 그 교환자료만 그려 보실래요? 교환자료 10번. 우리 오늘 12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벌써 10번으로 왔어요. 10번. 다음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면 자,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출발합니다. 가공기, 시작, 유형순 하고 있는 거 맞나지 이거? 예, 부세형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세형세. 훼손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가능 총소득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요. 호당 임대료가 600이에요. 600. 600이고 임대차 단위수가 40호입니다. 40호. 그럼 가능 총소득이 나와. 그래서 계산기를 A씨를 누르고요. 600을 누르지 말고 600만 원을 다 눌러볼래요? 60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40호는 때려봐요. 계산기 얼마가 뜰 거냐면 2억 4천만 원이 뜰 거예요. 근데 공실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10%. 그러면 10%를 계산하지 말고 여기다가 지금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눌러보자고 하는 거거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그냥 빼기 10% 한번 해봐. 빼기 10%. 2억 4천에다가 빼기 10%. 그럼 계산기 얼마가 될 거냐면 2억 1,600이 바로 뜬다니까. 그래서 퍼센트 어떻게 빼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 곱하기 40% 때린 다음에 는을 눌러. 2억 4천에 들 거 아니야. 10%를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7% 계산해서 빼라, 5% 계산해서 빼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빼기 10%, 빼기 5%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계산기 누르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죠? 그럼 계산기 2억 1,600이 드는데 운영비용, 여기 이제 영업경비예요. 운영비용이. 그럼 1,600을 빼는 거지. 그럼 순영소득 2억이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놔주면 참 좋은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상환액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9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 안에 원금 이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세전행금 수지가 1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짜잔하고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걸 빨리 계산하실수록 좋아요. 자, 순영업소득이 아까 얼마였지? 2억이었지. 그러면 순대 더하고 그러면 2억이야. 대체 충당금은 없으니까. 잘 안 준다 그랬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줘요. 두 개 합치면 얼마? 3천. 3천을 빼줘요. 빼줘요. 2억에서 3천 빼면 얼마 나오냐면 1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세율 30% 보니까 세율이 30%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억 7천만 원을 다 때려보실래요? 1억 7천만 원을 다 1억 7천만 원 곱하기 30% 때려보세요. 그 계산기에 5,100만 원이 찍혀 있을 거예요. 1억 7천만 원 다 때리고 30% 때린 거 맞아요? 그러면 5,100만 원. 그러면 5,100만 원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세후임금 수지 구하려 그러면 잠깐만 계산기 냅둬요. 5,100만 원. 구하려 그러면 다시 A씨를 누르고 1억 1천만 원 빼기 5,1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산기 5,100만 원 찍혀 있지. 여기다가 빼기 1억 1천만 원. 위에 걸 다시 빼봐. 빼기 1억 1천만 원. 빼기 1억 1천만 원. 해버리면 계산기에 마이너스 5,900이 들 건데 마이너스 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억에서 만약에 2천을 빼면 8천이 나오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 8천이야. 근데 계산기 2천이 찍혀 있어. 그러면 A씨를 누른 다음에 또 1억 빼기 2천 할 필요 없이 2천에서 1억을 빼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8천이 뜨는데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A 빼기 B가 C래. 그럼 여러분들 B 빼기 A 하면요. 마이너스 C가 떠. 둘 다 C가 뜨는 거잖아. 마이너스만 안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억 1천에서 5,100을 빼면 5,900이 나오는데 5,100이 계산기에 찍혀 있으면요. 1억 1천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900이 뜬다. 마이너스는 안 읽어도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 총소득은 2억 1,600이다. 유효 총소득 2억 1,600 맞습니다. 맞습니다. 순영업소득은 2억이다. 순영소득 2억이다. 2억 맞습니다. 세전행금 수지 1억 1천이다. 세전행금 수지 1억 1천 맞습니다. 영업소득세는 5천이다. 떼. 영업소득세는 5천이 아니라 5,100만 원입니다. 5천이 아니라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세후임금 수지는 5,900이다. 5,900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처음에는 요 예제 10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뭐 한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연습을 자꾸 해서 단축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영업소득세 구하는 것만 어떻게 한 10초 내로 끊을 수 있다면 10초나 15초 내로 끊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1분 안에 공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기 활용 능력이 좀 붙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써서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쓰긴 쓸 건데 쓰면서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마지막에 5,900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두 번째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 순대는 뭐하고 더하고
이감은 뭐하고 빼고 세율은 뭐해서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한다는 거. 그리고 영업소득세 구했을 때는요. 위에 있는 세전임금 수지를 빼버리면 제일 밑에 세후임금 수지를 마이너스 빼고 읽으면 계산기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계산기를 한번 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업소득세 계산 때문에. 순대 이감,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하는 과정에서 계산기를 한번 틀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계산기 한번 터는 거 제가 눈치에 금 감고 이렇게 모른 척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계산 문제는요. 중간에 계산기를 한번 터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태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고요.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교재 페이지 290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290쪽. 교재 페이지 290쪽. 자, 교재 페이지 290쪽에 가시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란 편이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요. 종류가 총 몇 개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일단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DCF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요 세 가지가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인데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종류가 세 가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어림셈법은 승수법이 있고요.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기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할애를 좀 했으면 좋겠는 파트가 여기 있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사실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나중에 공식만 몇 개 암기하시면 게임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고 역시 계산 문제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다만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림셈법에는요. 승수법과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고요. 비율 분석법에는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에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래서 승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승수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길 가다 승수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승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승수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수와 나이스 미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승수를 만나서 길 가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승수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됩니다. 좀 해줘봐요. 응? 한번 합시다. 승수 이렇게 승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도 하기 싫어. 근데 나중에 도움이 돼.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고요. 비율 분석법은요. 자, 어떻게 공부하냐면 대부, 부채, 총령, 대부 부채 총령으로 기억합니다. 대부 부채 총령,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기금비 비율, 대부 부채 총령, 대부 부채 총령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부와 부채가 총령이다. 대부와 부채가 총령이다. 대부 부채 총령.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대분류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대분류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으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으로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비율 분석법은 대부 부채 총령 6개, 어림셈법은 승수 해서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할인이라는 뜻이에요. 캐시,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플로우, 흐름, 수지라는 뜻이에요. 메서드, 방법이죠.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DCF법이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가 뭐라고요? 할인. 캐시가 뭐고요? 현금. 수지가 뭐예요? 플로우.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플로라고 하다 보니까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보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표현을 쓰네, 그죠?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살짝 언급했던 바와 같이 뭐였냐면 그 수년가법이라는 거 있고요,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라서
조금 일찍 쉬셨다가요. 몰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공기 유용순 부재 형성하느라고 너무 정신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충전해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계산 문제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계산기도 준비 딱 해놓으시고, 아까 저기 뭐 이렇게 라이브 저기 우리 앱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댓글 보니까 자기 계산기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계산기 필요합니다. 요 계산기가 필요해요. 알겠죠? 요 계산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소 계산기를 필요로 합니다. 다이소 계산기 준비해 주시고, 오늘 춥지만 다이소 계산기 사오세요. 좀 쉬었다가 전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